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이언스 장재철입니다. 미국의 관세 관련 뉴스가 끝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 칩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하면서 아시아 반도체주들의 변동성이 커졌고요. 어제도 백악관에서 중국 제품에 최대 2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관영 매체는 이에 웃기는 일이라며 앞다퉈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 속보로 트럼프가 존중을 표현한다면 중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자 미국 지수 선물이 반등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워낙 말이 자주 바뀌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 금융시장의 피로도도 상당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모두 아시고 있는 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란의 글로벌 교육 시스템 구조조정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IM증권의 박상현 전문위원을 모시고 이러한 변화의 의미와 향후 예상되는 트럼프 2기에서의 관세 정책의 향방, 그리고 그 여파가 미국 및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준과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최근 상황을 좀 보면 지금 뭐 중국과 미국의 그 관세 어떤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 양상이 굉장히 점입가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전쟁을 하려는 건지 아니면 뭐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저도 처음에 이제 상호관세 발표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뭐 우리가 트럼프 일기 행정부와 비슷하게 뭐 이렇게 관세를 위협을 하고 이제 협상으로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뭐 좀 낙관적인 생각을 좀 가졌다가 최근에 양상을 좀 보게 되면 뭐 미국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시에 버금가는 중국과의 전쟁에 사실은 진입을 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미국에 밀리게 되면 사실은 상당한 큰 고통을 사실은 좀 받을 수 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체제 자체가 사실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위협감마저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좀 강대강의 어떤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상호 관세를 뭐 60개, 70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과를 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또 90일 동안 유예를 했잖아요. 이러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중국을 죽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똑같이 관세를 부과했다가 다른 나라들은 유예하고 중국만 놔두고 또 앞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최고 관세 245%까지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이게 교역을 하자는 건지 그리고 이 정도 관세를 올려서 진짜 미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관세를 통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의 어떤 개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뭐 저도 뭐 이게 뭐 책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관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결국 미국 공화당 주류,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의 어떤 생각들 자체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그 2002년 이제 WTO 체제로 편입이 되면서 미국은 희생을 당했다. 뭐 막대한 무역 수지 적자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무역 수지, 재정 수지마저도 상당히 이제 급증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이제 일자리를 뺏어갔다라는 어떤 이러한 시각 자체가 근저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지금 보편적 관세를 사실은 좀 부과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다른 나라와는 관계는 사실은 이제 아무리 이제 뭐
다른 나라와도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미국 입장에서 뭐 적자가 크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물가라든지 여러 또 이제 동맹 관계라는 부분에서 뭐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어찌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봐서는 글로벌 경제 또 글로벌 교육 체제에서 중국을 좀 배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욕심마저도 사실 있지 않나라는 좀 저도 생각을 좀 갖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계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종집을 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WTO 체제 자체는 일단은 좀 와야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자유무역 체제는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제 종료가 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중국을 글로벌 제조업 공장 뭐 이러한 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업 체제가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 작동을 해왔는데 이 분업 체제마저도 사실은 균열을 보고 새로운 어떠한 글로벌 공급망 분업 체제 자체가 사실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제 관세 수입으로 과연 이제 재정 수지를 이제 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말 25% 관세 다 매기고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미국이 매년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긴 하지만, 뭐 사실은 지금 미국이 관세 수입을 해서 그거를 원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보게 되면 관세 수입 자체는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감세안에 사실은 감세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관세 정책이 좀 부각이 됐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세뿐만 아니라 여타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뭐 정부 효율분의 그 감축이라든지 또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뭐 경기 자체를 쿨링시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개정 수지 또 정부 부채의 어떤 감축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관세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는 뭐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그 정부 부채 급증하는 정부 부채를 어느 정도 뭐 베센트 장관이 얘기했듯이 지금 재정 수지 적자 6% 정도 되는데 이걸 GDP 대비 한 3%까지 축소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관세 정책 자체가 상당히 유지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걸 두 개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도입이 WTO 체제의 어떤 붕괴 내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구조 변화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로 인해서 재정 수지에 아주 획기적인 개선은 기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상하고 있는 트럼프의 감세를 통한 경기 뭐 활성화, 구조조정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나간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부과되고 있는 관세 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면서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조전환의 하나이고, 그리고 또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정책이 어떤 사람들은 변덕스럽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저도 쏘기는 뭐 워낙 오락가락하고, 물론 이제 아직 뭐 그 오락가락하는 부분은 저희가 뭐 인정할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의 어떤 추진들의 어떤 항목들을 보게 되면 그 퍼즐의 어떤 최종 종착점 자체는 다 재정 쪽에서의 어떤 개선 이러한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일관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죠. 어제 중국 1분기 GDP 나왔는데 5.4%. 그래서 지난 4분기랑 같은 수준이고, 사실은 관세로 인해서 상당히 좀 뭐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잘 나왔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일단 1분기는 사실 관세 충격이 없었던 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보다는 좀 좋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호관세가 사실은 이제 실시가 된 것이 뭐 일부 이제 좀 관세를 매기긴 했지만 결국 4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3월까지는
오히려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밀어내기 수출을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뭐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중국산을 좀 쌓아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3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 중국이 예상보다는 상당히 좋은 이제 전년 동기 한 12%, 미국에 대해서도 한 9%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효과, 그러니까 관세를 대비하기 위한 밀어내기 수출 비슷한 그러한 효과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의 효과들, 그러니까 이구화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제품을 새로운 걸 이제 바꿨을 때 주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매출이 올해 상당히 연초에 좋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정부의 이 신산업 정책도 여하튼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기에는 로봇이라든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신에너지차 이러한 쪽에서는 사실은 지금 생산 증가율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내수 부양 정책 플러스 조금 이제 수출 효과 자체가 사실은 좀 작용하면서 1분기 수리 GDP 성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를 저희가 뭐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아질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정말 좀 이제 좀 이른 어떤 좀 또 그렇죠. 좀 너무 과대평가할 수 없는 어떤 수치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관세 부과 이전에 좀 뭐 밀어내기 아니면 뭐 앞당기는 프론트 로딩하는 그런 것들이 수출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2분기에는 좀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제 판단으로 2분기에는 상당한 좀 수출 둔화가 당연히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대미 수출 자체가 이제 막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수출이 감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145%가 아니라 240%, 50% 된다라고 하면 사실 대미 수출 자체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좀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대미 수출 쪽에서 상당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사실 좀 최근에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뭐 아직 구체화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재무부 장관이 이제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상장 기업들을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조금 피해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소위 말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뭐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중국과의 어떤 교육관계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2분기 성장률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내수 부양을 어느 정도 할지 물론 이제 아직 강한 어떤 내수 부양책은 안 나와서 기존 정책을 계속 끌고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나마 이제 성장률을 하나 이제 지탱할 수 있는 힘이라고 보면 사실은 저는 아세안 수출로 사실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금 아세안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일 좀 수출 비중이 높은 게 미국이 아니라 아세안, 그렇죠. 예, 아세안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뭐 우회를 통해서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또는 뭐 계속해서 아세안 쪽에 수출 비중을 늘리거나 또 지금 뭐 계속 재고가 쌓이게 되면 저가로 사실은 수출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동안 뭐 저희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러한 저가 공세가 2분기에도 상당 부분 이제 이머징 쪽을 통해서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조금 성장률을 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비관적으로 좀 전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서 중요한 점을 또 제가 좀 발견한 것 같은데 중국이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출 다변화 정책을 쓴다고 하면 그게 제일 큰 시장인 아세안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사실 유럽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 못 가니까 국내에 잠겨 있다가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의 그 함의가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는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는 디플레이션,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도 돼가지고 글로벌하게 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차별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계속 따라가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작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쪽은 제일 충격이 큰 것 같아요. 앞에서 이제 인트로에서도 금융시장 충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충격은 있는데 두 가지, 실물 경제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들은 별 영향 없이 굉장히 탄탄하다. 근데 주요 IB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을 뭐 엄청 내렸다가 또 90일 유예한다니까 다시 올리고 요즘 이코노미스트도 너무 바쁩니다. 그렇죠? 위원님도 되게 바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도 신규 일자리 창출수 22만 개 넘어서 시장 예상치 17만 개를 넘었어요. 미국 경제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성장률 하향 조정,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아무래도 상호관세가 유예가 되긴 했지만 사실은 성장에는 뭐 당연히 하향 압력으로 좀 저는 작용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분기 자체가 뭐 지금 나온 거로 보게 되면 거의 이제 제로 수준의 정기비 연율 기준으로 보면 거의 제로 수준에 근접할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분기가 그래도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소프트 데이터들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뭐 미국도 약간의 좀 선수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이제 부과되기 전에 뭔가를 조금 빨리 수요를 하는 그러한 수요 욕구 자체가 뭐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3월 달에 뭐 확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그것이 반증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도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고용 시장도 아직은 사실은 이제 큰 타격을 사실은 받지는 않고 있어서 또 뭐 미국 경제가 이 상호관세 충격을 뭐 마치 버티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 자체는 일단은 그 결국 경제는 심리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이러한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가계 심리라든지 기업들의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된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소비라든지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 영향이 아마 2분기 정도부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뭐 주가가 사실은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국 기업의 이익 자체가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중국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 상당 기업들이 중국 매출 비중 자체가 뭐 적게는 뭐 2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이익이 저하라는 거는 투자의 저하 또 고용의 악화로 사실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좀 성장의 둔화 압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변수는 이제 물가 부분이 하나 이제 변수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은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을 좀 보였는데 결국 4월, 5월 가면서 결국 그 수입 물가 자체가 안정을 보이게 되냐. 여하튼 지금 유예를 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분에는 고일 관세가 좀 매겨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기존의 관세율이 2.5%였던 게 지금 기본 관세, 보편 관세율이 10%가 됐던 상황이니까 4배가 결국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부분에서 이제 수입 물가 압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저는 2분기, 3분기에 갈수록 조금 시간이 갈수록 좀 미국의 성장 쪽에서의 둔화 압력 자체는 더 커질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되면서 뭐 요새 얘기되는 뭐 셀 USA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이 모기지 금리로 연결이 되고 주택 경기로 연결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미국 경기 올해 뭐 깊이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침체 정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한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는 부분 자체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프트 데이터, 그러니까 심리 데이터들이 나빠지고 있고 2분기부터 그게 이제 실물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주셨고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률 자체를 보면 전기 대비로 2분기 정도 마이너스 정도 보일 수 있는 테크니컬 뭐 기술적 리세션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걸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그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시차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빠진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2분기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미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상승 압력을 좀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내년도 경제 성장을 할 때 얼마 나온다고 보면 주식시장의 상승폭을 거기다 맞추거든요. 제가 CT 있을 때 그 스트레스 테스트 할 때 그 S&P 500의 그 타겟을 어떻게 정하냐면 명목 GDP 상승률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주식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고 하면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도에 성장에도 그만큼 하방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미에 그 국채금리 올라가고 채권 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로 지금 중국이랑 일본 이렇게 미국채 그 과다 보유국이라고 말해야 되나?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팔고 있나요? 최근에 금리 급등세가 엄청 많고 언급하셨던 셀 USA 이 얘기가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저희가 뭐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데이터로 확인하기가 사실은 저 입장에서는 좀 아직은 3개월 시차가 예, 있더라고요. 3개월 시차가 있어 아직은 좀 확인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좀 중국에서 일단의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측인 부분들인데요. 뭐 아무래도 좀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미국이 우리 이런 수단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좀 뭐 간보기 비슷하게 조금 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그 국채를 좀 매도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뭐 그 영향도 있긴 하지만 그 국채가 사실 금리가 급등한 부분, 우리가 뭐 관세 때문에 이제 물가 우려가 올라갈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2002년 뭐 물가가 높았을 당시보다 높은 지금 6.7%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보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주가 하락의 영향이 더 크지 않았나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자체가 갑자기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뭐래도 팔겠다라는 심리 자체가 있고 그것이 아마 국채 금리 매도로 사실은 나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금 가격은 사실 좀 계속 오르고 있긴 하지만 얼마 전에 가장 좀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금 가격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졌던. 금값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뭐든지 일단 팔고 일단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그렇죠. 심리가 사실은 있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관세 유예를 사실은 발표했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 금리 시장 자체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하신 어떤 중국의 매도, 뭐 일본에도 매도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일부 국가의 매도 압력, 스태그플레이션, 또 현금 유동성 확보, 뭐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사실은 다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사실은 음모론적인 거지만 저는 월가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한 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고 간다면 뭐 사실은 금융시장에 또 다른 어떤 크레딧 사태가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보면 SVB 사태와 같이 뭐 이러한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월가가 일단 경고를 하면서 조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방적인 어떤 관세 정책에 대해서 조금 제어를 한 그러한 것도 조금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랑 되게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금융시장이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았을 때는 소수 엘리트 관료들이 정책을 쓰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부분이 생각해야 될 민간 부분의 실물과 금융 부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때 뭐 집단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이런 시그널들을 주게 되면 정책이 이제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또 정책과 이런 시그널 상에 또 뭐 상충 관계도 있고 너무 복잡한 면에서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뉴스를 읽고 해석하는데 지금 시간을 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책에 의해서 시장과 경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냥 우리 하는 말로 뒷북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보고서에 미 국채 금리가 내려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거를 저는 그 시사점이라고 봤는데요. 잠깐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시켜 주시죠. 예, 일단 뭐
국제금리가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일단은 좀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것이 관세 정책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를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개별 협상 국가 간의 어떤 개별 협상 자체가 조금 굵직한 것들이 몇 개 좀 타결이 돼야 그래도 좀 물가 리스크 자체가 좀 줄어들 수도 있겠다. 또 공급망 자체가 상당 부분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장의 신뢰를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일차적으로는 좀 주요 국가들 뭐 미국이 이미 뭐 몇 개 국가를 지정을 해서 이제 협상에 나서고 그렇죠. 뭐 지금 일본하고는 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뉴스까지도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개별 국가의 협상 이러한 것들이 좀 타결되는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국채 금리의 일단은 좀 안정 요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연준이 지금 뭐 어저께도 파월 의장 자체가 당분간 뭔가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의향이 없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조금 추가적인 어떤 금융 안정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좀 완화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제 국채 매수 여력을 좀 키우는 부분들일 테니까요. 뭐 그러한 어떤 좀 정책의 좀 수정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물가 관련돼서 또 하나는 사실 유가 쪽이 지금 한 62불대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 유가를 계속 낮추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계속 낮아진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한 50불 초중반대까지는 좀 떨어뜨려 나오는 것도 물가 부분 자체를 그러니까 관세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로 상쇄시켜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유효한 정책, 그러니까 뭐 시장이 뭐 말을 들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좀 유가 쪽에서 조금 더 푸시를 해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국채금리 안정에 조금 기여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물가 안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래야지만 또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론은 그렇게 되면 올해 말에 지금 우리 미국채 금리가 4.4%? 그렇죠? 연말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이제 금리를 몇 번 내리느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는 아직은 연준이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일단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어제 연준 인사 발언으로 봐서는 뭐 2차례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은 그렇죠. 들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기 자체가 정말 테크니컬하게도 이제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 연준은 일단은 그래도 뭐 결국 이제 성장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2차례 정도 저는 금리 인하를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뭐 그렇게 보면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여기서 한 뭐 기준금리가 50bp 내린다라고 하면 결국 4%뭐 내외 정도에서 연말이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2월 말 3월까지만 해도 연말에 국채금리 3%대 후반 봤었는데 그 상호관세 부과 이후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으면서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까지도 보시니까. 네, 여기까지 좀 들었는데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서 보시면은 관세 다음은 환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와 주가와 환율 뭐 삼박자가 지금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환율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일 요새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기자분들도 보면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러는 좀 약세 쪽으로 사실은 좀 볼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달러의 어떤 기축 통화의 어떤 위치가 뭐 어떻게 흔들리고 이러한 개념보다는 조금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분간 좀 달러 약세를 좀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 배경에는 일단 관세를 올려놨는 상황에서, 결국 그 모든 국가들이 자국 통화 약세를 결국 유도를 하게 버리게 되면 관세 효과가 사실은 다 무용지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좀 아무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좀 주요국의 통화 자체가 좀 강세 쪽으로 가는 이러한 그림을 얘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상호 관세 배경의 주된 요인 중에 보면은 관세도 있지만 비관세 정부에서 환율 조작도 분명히 언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계속 뭐 행정부 입장에서 조금 이제 그 강세 압력 자체를 상당히 좀 저는 주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이 2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20이나 이러한 쪽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 쪽으로 뭐 지금 상반기 중에는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보면 이제 통화정책 차별화 측면에서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다른 쪽은 이제 금리 인하 속도 자체가 줄어들거나 거의 동결적으로 가면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달러 약세 요인 자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겨서 조금은 좀 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좀 셀 USA 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은 좀 저는 달러 약세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기사나 우리 분석 보고서들을 쭉 보게 되면 과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위원님은 전망 부분에서는 달러가 이제 약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뭐죠? 그 스티븐 미란 보고서 보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달러 약세와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위상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논쟁거리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어떤 입지를 결국 미국은 포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 사실은 미국 경제는 뭐 금시장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예, 뭐 그 정도까지 어떤 상황들은 아니고, 사실은 이러한 지금 뭐 우리가 계속 말하라고 합의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만 나오는 이러한 것에는 사실은 미국이 궁극적으로 달러 약세, 뭐 대표적인 달러 약세를 원하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그 달러 약세의 어떤 압력을 통해서 또 다른 것들을 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 국채를 그러면 대신해서 더 많이 사라는 둥, 뭐 이러한 쪽의 어떤 그 통상 압박 비슷한 어떤 수단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뉴스를 보다 보면 대만 같은 경우도 뭐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채를 많이 사겠다라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들 나온 걸 보게 되면, 또 일본에서도 지금 뭐 미국채를 더 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뭐 자민당 내의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어떤 달러 약세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폭의 약세는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약세 압력을 주면서 미국은 다른 거를 좀 얻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 달러 약세를 통해서 사실은 또 미국 정부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게 뭘까라고 사실 뭐 이게 맞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상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육성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분명히 예, 있고 해서 그 맥락에서도 좀 달러 약세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미국이 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뭐 부채를 갚는다 이러한 것도 뭐 저희가 상상해 볼 수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그 달러와의 연동된 그 스테이블 코인 시장, 뭐 이러한 쪽에서의 그 시장 규모 자체를 더 키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의 기초 자산은 대부분 다 미국 국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 자산을 사실은 많이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달러 약세가 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국채, 그 재정 수지 쪽에서의 어떤 부담들 자체를 상당히 좀 덜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좀 달러 약세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금융시장에 엮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달러가 약세를 최근 보이니까 환율이 지금 1410원대로 내려왔어요. 아침에 얼마로 시작했는지 못 봤는데 제가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얼마 전까지 1480원이었잖아요. 예, 뭐 근데 사실 이렇게 저도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 우리가 뭐 1,500원을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1,40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사실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실 근데 또 돌이켜 보면 저희가 이제 12.3 그 계엄 사태를 이렇게 보면 딱 그때 수준까지만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N은 141엔 같고 유로화는 1.13이니까 지금 뭐 특히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뭐 1,000원 지금 가고, 예, 지금 한때 뭐 870원까지 가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 자체는 제대로 이제 절상을 하지 못한, 그러니까 강세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달러 약세 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원화도 사실은 따라가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위안화 눈치를 보면서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강세폭 자체가 사실은 조금 조절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수준이 우리 계엄하기 직전 수준이다. 그러면 지금이랑 그때랑 비교해 보면 왜 떨어졌는지 알겠네요. 첫 번째는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없어진 거. 그 다음에 쭉 이제 올라갔던 것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아직까지 불확실은 하지만은 어느 정도 정리는 됐어요. 그렇죠? 보편 관세가 몇 %고 뭐 이게 유예가 됐지만은 언제 협상을 한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달러 원 환율이 1,410원대로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그 환율을 달러 원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 국가의 환율을 그 나라들과 얼마만큼 교역하느냐의 가중치를 둬가지고 계산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효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효 환율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장기 평균에서 약 한 6% 정도 뭐라 그럴까 절하돼 있다 그럴까요? 약한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균형 환율로 이렇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지금 1,410원대 환율이 1,360원대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원화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균형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1,360원대의 환율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외부 환경이야 뭐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 사실 이제 내부적인 어떤 체질 자체를 조금 강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한은 성장률을 보게 되면 올해 내년 다 1%대 성장률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저성장 쪽에서 또 잠재 성장률을 좀 하회하는 성장률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체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저하됐다라는 부분에서 당연히 원화 가치 자체도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얘기하죠. 먹거리 자체가 사실은 이제 없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입지 자체가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든 간에 사실은 조금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정책 자체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 경기입니다. 사실 뭐 지표로 받아보는 제가 지표로 이제 발표되는 거를 이제 받는 거와 실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그 내수 경기 차는 상당한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국내 내수 경기 흐름 자체를 상당히 조금 이것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있어야 사실은 원화 가치 자체가 적정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짚어주셨는데 달러 원 환율이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최근에 그 위안화 환율과의 또 원화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상호 관세가 지금 뭐 245%라고 뭐 기사를 보니까 주사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올라간대요. 근데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약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기 때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가는 걸 또 방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 환율과 엔화 환율에 대한 전망도 지금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엔화 환율은 우리가 작년 9월 달인가요? 그 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되게 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좀 전망 좀 해주시죠. 그래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작년 8월이었죠. 8월. 이제 예, 8월에 이제 일본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뭐 공교롭게 또 그때 미국이 실업률이 아직 없다면서 뭐 그때 우리 샴룰 뭐 이런 것들을 또 새롭게 알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엔캐리 청산이 있었던데 사실 그 당시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일본 은행이 전격적으로 사실은 좀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엔화 가치 자체가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 또 거기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자체는 이제 과열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엔화에 대해서 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렇게 뭐 급격한 속도보다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빅테크라든지 미국 나스닥 주가는 이미 상당 부분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아니라 이미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엔화 가치 자체가 조금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엔캐리 청산과 같은 뭐 또 다른 시학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가치가 더 상승할 상승할 경우는 이제 1달러 환율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좀 그러한 어떤 엔캐리 청산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시장이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엔 같은 게 강세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상황이고, 또 이제 뭐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뭐 사항을 저희가 봐야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많은 부분은 조정을 받았고요. 오히려 조금은 이 상호관세 문제가 풀렸을 경우에는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좀 방향도 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은 엔캐리 청산 자체의 리스크 자체는 일단은 저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좀 보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 위안화. 그러니까 위안화 부분은 좀 이제 뭐 결국 중국 정책 당국의 의지인데요. 뭐 미중 갈등이 계속 더 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카드를 꺼내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소폭의 절상이 아니라 그때 가서는 뭐 20% 절상, 절하, 이러한 어떤 카드를 사실은 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될 때는 뭐 정말 8위안 자체 지금 7.3위안인데 뭐 8위안을 훌쩍 넘어서는 이러한 환율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미중 간의 이러한 협상의 변수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 부분이 일단은 좀 달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위안화의 어떤 대폭적인 절하가 자체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화 가치 자체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자본 입장에서 보면은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같은 어떤 그 선상에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자금이 결국 이탈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원화 가치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7.5 넘겨가지고 8까지 간다 그러면 미국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된다고 하면 금융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고 달러원 환율도 다시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 한국 경제 어떻게 아직 앞에서도 되게 이제 내수 부분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가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식당들을 몇 군데 다니는데 그 몇 군데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문을 닫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못 봤었거든요. 우리 외환위기나 아니면 뭐 코로나 위기 때도 잘 버텼던 그런 내수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판매, 그걸 보니까 2022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만큼 소비랑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 쪽에는 또 건설 경기 안 좋잖아요. 1분기도 되게 어려웠을 거로 보이고 지금 많은 IB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보고 있고 위원님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얼마나 심각하고. 박사님이 다 설명을 해줘서 제가 또 부원 설명할 게가 뭐 있긴 하지만, 일단 성장률 저하 쪽에서의 가장 큰 요인은 뭐 일단 수출 경기 자체가 뭐 그렇죠.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일단 둔화가 된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 또 앞으로 상호 관세 문제 뭐 이런 것들 어떻게 풀려갈지 모르긴 하지만 중국이 휘청거리면 사실은 좀 우리 수출이 그게 딱.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가 날 때,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날 때 우리나라 수출이 마이너스가 안 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조금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도 조금 우려감이 사실 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수 경기 부분인데요. 이제 부동산 경기 자체도 뭐 지금 언제 회복이 될지 잘 좀 저희가 가늠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수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좀 요새 잘 보는 게
고용 지표입니다. 우리나라 사실 고용 지표를 잘 안 그렇죠. 예, 거의 안 보는데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예, 안정적이었는데 요새 그 일자리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사실상 그 물론 한 10만 건 뭐 언저리에서 사실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고용 절벽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일자리라는 게 대부분 60대 이상의 그 어떤 정부 지출에 의해서 그 되는 임시직 일자리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상 좋은 일자리 자체는 대부분 다 감소를 하고 있고 뭐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쪽의 일자리 자체는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내수 경기 자체가 회복이 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희가 6개월 동안 지금 계엄 사태 이후 지금 상반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질 동안 사실은 정책이 없었다라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좀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사실은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뭐 저도 올해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0% 성장, 0%대 성장률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좀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으면 기대할 거라고는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는데 먼저 재정 정책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추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10조 얘기했다가 12조로 얘기하고 있고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할 때 추경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좋다. 그리고 또 언제 이게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견해가 있으시면. 일단 저는 추경은 이미 좀 실기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지금 추경 짜서 뭐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3분기나 집행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성장에 기여하는 데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이즈 자체도 10조 정도로 해서는 좀 뭐 이렇게 부양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고 최소 20조 정도는 20조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하나 이제 기대하는 건 물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쓰긴 하지만 이제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이제 뭐 하겠다 정부로 뭐 특히 이제 AI와 관련된 투자를 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 조금 그 부양에 대한 기대감 또 신산업 뭐 이러한 쪽에 대한 어떤 좀 자금 투입 자체는 상당 부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마음껏 누리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 20조 정도에서 출발하는 게 사실은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 정도 추경을 하는데 3분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20조 3분기면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올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10조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 되고 그렇다고 보면 성장에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금통위 보니까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항상 이 금통위 결과를 뭐 또 예측하고 이제 평가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금리 인하 쪽을 전망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5월 인하가 거의 대세인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4월 금리를 이제 좀 전망한 부분 자체는 정책이라는 게 좀 저는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갖고 그래서 이미 뭐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 4월 달에 인하하는 거나 뭔 차이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오히려 뭐 답은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대부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미 정책적인 부분의 효과 자체는 상당 부분 상실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세게 내리든지 뭐 예를 들어서 50bp 뭐 그렇게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뭐 내릴 때 조금 더 강한 어떤 임팩을 좀 주면서 뭐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 50bp 인하를 단행하든지 아니면은 좀 선제적으로 좀 인하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5월달 어떤 금리 인하는 사실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 그러한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5월 달에 50bp 내린다. 이거 두 번이잖아요. 두 번 내리는 건데 5월 달에 만약에 25bp를 내린다. 그러면 하반기에 더 내릴 수 있는 거 몇 번 정도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봐서는 사실 분기당 한 번씩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분기 한 번, 3분기 한 번, 4분기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올해 100bp 내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건설 경기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근데 한국은행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닌가요? 그 가계부채 늘어날 수 있고 예, 또- 금융 불안정성이 네, 있기 그래서 때문에. 아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뭐 저는 사실은 그 부분하고 사실 경기 쪽에 사실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린 거 뭐 하는 입장에서는 뭐 가계부채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환율도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서 뭐 이러한 또 이제 추경이란 부분 자체를 또 신정부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어떤 정책이란 부분을 쓰기는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좀 조기에 그래서 4월 달에 금리를 내리고 나서 뭐 추경이라든지 신정부 정책을 보고 나서 3분기, 4분기 뭐 한 차례든 두 차례 됐든 뭐 이러한 식의 어떤 스텝을 좀 받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한은의 그 정책에 상당히 좀 장애 요인들이 사실 많았죠. 환율도 있었고 또 갑자기 토호제를 또 이제 하면서 서울 집값이 또 예상 밖으로 이제 급등을 한 부분 자체도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은 조금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는 어떤 부분은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어렵고 불확실할 정도 그런 정도가 되면은 사실 정책 결정자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그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모시고서 상호관세 이후에 뭐 미국, 중국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여러 가지를 다 보고 정책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쭉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논의의 그 최종점은 우리가 계속 뭐 논의가 기승전 결이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투자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좀 하나 좋은 시사점 하나 주시죠. 사실 뭐 저도 이런 상황을 뭐 해보지 못한 상황이 사실은 전개되고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사실 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또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고비가 5월, 6월, 그러니까 상호관세가 일단은 90일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이제 6월 말 정도가 이제 거의 데드라인이 돼서 그 이전까지 그 말씀드린 어떤 개별 국가 간의 어떤 관세 협상 타결이라든지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미중 간의 관계가 과연 개선이 될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유동적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계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사실은 뭐 주식 투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하우스 비유는 사실은 조금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 회복이 된다라는 쪽에서 아직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있어서 조금 이제 최악의 어떤 국면은 좀 지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말씀드린 어떤 변수를 좀 보면서 주식시장을 접근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올해는 뭐 지금 보면은 금이 가장 대세의 어떤 투자가 아닌가라는 쪽에서의 어떤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포인트가 이제 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가 좀 매력적이다라는 데는 상당히 많은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인포메이션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참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 매일 시장에 쉴 틈 없이 쏟아지는 정보를 따라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최근에는 시장에 수동적이었던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글로벌 사이언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적시에 정확한 사인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각 부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경제와 시장 그리고 정책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 이후에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구조 변화와 그 여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